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던 날에 저승사자를 봤다. 이 일을 겪었던 건 초등학교 6학년 때로. 이 사건이 지금까지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제 외할머니는 지금 목포 청계에 혼자 살고 계십니다. 할아버지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돌아가셨습니다. 희미한 기억으로는 매일 TV만 보시고 엄하신 분이었습니다. 저는 그 시골집에서 친척들과 막 뛰어놀곤 했었습니다. 마당에서도 놀고 막 집을 이리저리 뛰어다녔습니다. 그 동네에서 우리 할머니네가 가장 잘 살아서 집도 무지하게 크고 소도 여러 마리의 닭과 강아지 등을 키우며 농사를 짓고 살고 계셨는데 그래서 놀거리도 많았습니다. 시골에 갈 때마다 닭을 잡아서 먹곤 했는데 정말 맛있었습니다. 철없던 그 시절 문풍지라고 하나. 그것도 막 손가락으로 펑펑 뚫고 할아버지한테 엄청 혼나고 그렇게 초등학교 6학년 집에서 놀고 있는데 어머니는 충격적인 전화 한 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쓰러지셨다. 그때가 밤 11시 정도였는데 곧바로 성남에서 목포까지 자동차를 타고 달렸습니다. 저는 그 어린 나이에 차 안에서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리에도 전혀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은 채 단지 내일 학교를 안 가도 된다는 기쁨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골집에 도착했는데 분위기가 정말 무서웠습니다. 남자들은 대부분 고개를 조용히 떨구고 침묵을 하고 있었고 여자들은 모두가 소리내어 크게 울고 있었습니다. 제 어머니도 막 울었습니다. 어머니 쪽에는 큰 삼촌, 작은 삼촌, 삼촌 큰 이모, 작은 이모, 그리고 우리 엄마. 이렇게 6명이었습니다. 모두가 슬픔에 젖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분위기에서 그냥 조용히 앉아 있었는데 시간이 길어지자 심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골집을 나와 무서움이 없던 그때 캄캄한 새벽 3시 정도에 나뭇가지 하나 들고 산길을 걸었습니다. 깊숙이 들어갔을 때 저 멀리서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하얀 옷을 입은 남자의 손을 잡고 걷고 있었습니다. 저는 나뭇가지를 들고 풀을 툭툭 치며 걷다가 그 두 남자들을 보고 우뚝 서서 그 사람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조금 무서워졌습니다. 검은 남자는 가기 싫어하는 하얀 남자를 막 억지로 잡아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그냥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하얀 옷의 남자가 뒤를 돌아보는 겁니다. 할아버지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서 있기만 했습니다. 점점 두 남자는 안개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정신을 차렸을 때 일어나 보니 큰 이모가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저는 어제 이상한 꿈을 꾸었다 생각하고 아침을 먹고 방에 들어가 TV를 보려고 방바닥에 앉아 리모컨을 찾았는데 제 눈앞에 나뭇가지가 보였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손금. 손금 얘기가 나오면 제가 주변 지인들에게 항상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만 제가 딱 2살 때 엉덩이에 큰 화상을 입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성인은 신체의 70 정도가 물이고 애들은 거의 80 정도가 물입니다. 설사 몇 번 하면 애들 볼살 쪽 쪼그라드는 것이 어른보다 더 심한 이유가 그래서 그렇다고 하더군요. 77년이라고 하는데 저희 집 마당에서 저희 어머니께서 저와 형을 목욕시키기 위해 뜨거운 물을 양동이에 가득 받아놓고 찬물을 섞으려고 뒤돌아선 찰나 저희 형이 저를 그대로 밀어버렸다고 하더군요. 왜 그랬는지는 아직도 안 물어봤습니다. 형이 상처받을까봐. 제 어린 시절 기억으로는 저희 형이 저를 무지 미워했지 말입니다. 아마 저 때문에 엄청나게 혼났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화상으로 인해 저는 영동 세브란스 병원에 1년 반이라는 기간 동안 입원을 했었죠. 그 당시가 자세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피부 이식 후에 압박 스타킹 같은 걸 신겨놨는데 그게 너무 쪼여서 막 울었던 기억만 있습니다. 그것 말고는 거의 기억나는 게 없네요. 근데 그때 당시 얘기를 할 때마다 저희 어머니가 들려주시는 소름 끼치는 얘기가 저희 친할머니께서 제가 화상 입기 몇 달 전에 꿈을 꾸셨더라는 겁니다. 할머니 꿈 얘기를 해보자면 폭포가 쏟아지는 곳 아래에 왜 웅덩이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그 웅덩이 같은 계곡물에 애기가 둥둥 떠다녔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놀래가지고 얼른 저를 건져 올리려고 물속으로 뛰어들었다는데 이상하게 저한테 오려고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물장구를 쳐봐도 저 근처로 오지도 못하셨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제가 자꾸 폭포 쪽으로 떠밀려 가더라는 겁니다. 원래 물살이 폭포에서 멀어지니까 폭포에서 멀어져야 되는데
할머니 문만 멀어지고 저는 폭포 쪽으로 계속 다가가더라는 거죠. 할머니가 다시 물에서 나와서 주변에 길게 생긴 나무를 꺾어서 다시 물속으로 들어가셨답니다. 근데 저를 건지려고 막 나무를 후적거리는데 뒤에서 갑자기 돌아가신 할아버지께서 꿈속에서 나타나시더니 우리 할머니를 보고 막 소리를 치더라는 겁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애가 다 죽게 생겼는데. 빨리 안 건지고 할망구가 지랄하고 자빠졌네. 라고 막 고통을 치시더랍니다. 그러더니 할아버지가 막 헤엄쳐서 들어가시더니 저를 건져가지고 나오셨다고 하네요. 그리고는 할머니한테 저를 안겨주고서는 할망구가 애 빨리 안 건지고 지랄하고 자빠졌네. 라고 막 화를 내시면서 뭐라고 막 욕을 하시더니 산등성이를 넘어서 어디로 가버리시더라고 하더군요. 당시 할머니는 꿈속에서도 정신이 없어서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것도 까맣게 잊고 저 때문에 막 우셨다고 하셨답니다. 그게 꿈속이었는데 놀래가지고 일어나 보니 정말 식은땀으로 온몸이 젖은 것처럼 그렇게 땀을 많이 흘리셨더랍니다. 저희 어머니 말씀으로는 제가 피부이식 수술할 당시 담당 의사가 하는 말이 제가 피부이식을 해도 사망률이 30 정도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술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경험이 없어서 결정을 못하고 있는데 할머니가 막 나무라면서 수술을 하자고 했다고 하십니다. 아시다시피 77년도면 건강보험 같은 건 있지도 않을 테고 그때 수술 비용 때문에 저희 집 기둥불이 뽑아냈다고 하십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큰 병원에 1년 반을 입원했으면 말 다 했지 말입니다. 근거는 없지만 성분 보는 것이 통계학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꼭 맞는 것은 아니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어느 정도는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군대에서 만난 스님. 강원도 철원에서 근무를 하던 저는 상병을 달고 근무를 서고 있었습니다. 근데 군사지역이라기보다는 한가한 근무지라 바람도 쐬면서 민간인도 보면서 심심한 근무를 서고 있었습니다. 강 근처였는데 갑자기 나이가 지긋해 보이는 60 넘으시는 스님이 땀을 뻘뻘 흘리며 오르막길을 올라오시는 겁니다. 근무를 서던 저는 항상 하듯이 여기는 군사지역 어쩌고를 나불거렸습니다. 스님은 껄껄껄 웃으시며 저를 향해 합장을 하셨고 저 역시 집에서 불교를 믿는 터라 뒤늦게 알아차리고 고개를 숙여 합장을 했습니다. 스님은 미소를 지으시며 자네는 부모님 따라 절에 좀 다닌 모양이구만이라며 웃으셨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저는 합장을 했는데 다른 쫄따구들은 그냥 멍 때리고 있었거든요. 날도 더우니 좀 쉬어갑세라고 하시며 그 스님은 큰 나무 아래 그늘져 있는 바위에 괄떠 앉으셨습니다. 외모에서 풍기는 포스가 장난이 아닌 수준이었기에 저는 무심코 물어보았습니다. 어쩐 일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그러자 그 스님께서 저를 보면서 글쎄 발길 닿는 대로 돌아다니다 보니 하면서 저를 빤히 보시는 겁니다. 그러더니 냅다 물으시는 말이 자네는 태생이 어딘지 알고 있는가?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생각 없이 고향이 경북 고령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원래 저 자신에 관한 건 말하기 꺼리는 편이나 스님의 풍기는 포스도 그랬고 심심하던 차라 말벗이라도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차였습니다. 그러자 스님이 하시는 말이 고향 말고 태생 말일세. 자네에 대해 말해준 이가 없던가? 라고 저를 빤히 바라보시며 질문하시더군요. 저는 무슨 말일지 이해를 전혀 못해서 되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가요? 그러자 스님께서 말씀하시길 자네 같은 사람은 처음 보네. 정말 자네를 보고 말해준 사람이 없었나. 어릴 때라도 말이야. 저는 점점 이상한 기분에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글쎄요. 어릴 때 어머님이 아시는 보살님이 뭐라고 하긴 했는데 기억은 전혀 안 납니다만 스님께서는 혀를 차면서 자네 같은 업을 지닌 사람은 처음 본다네. 자네 삶도 순탄하지는 않았지 싶구만. 뭐 점쟁이들이나 사이비들이 항상 하는 말 아니었겠습니까? 저는 물론 그리 순탄한 루트를 밟아온 건 아니지만 그런 이야기는 잘하지 않는 편인데다 사람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한 사람이라 되게 넘겨짚어하는 말이거니 싶어서 글쎄요. 잘 모르겠네요. 라고 얼버무렸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지나 스님이 발길을 다시 옮기시면서 제게 한마디 하시더군요. 자네 지금 인생은 빚지고 있는 걸세. 부디 삶을 소중히 하게. 그게 빚을 갚는 길이야. 지금 자네는 마치 날카로운 작두 위에 있는 것과 비슷해. 부디 조심하게나. 피를 볼 일이 많을 것인데
자네가 별탈 없었으면 좋겠네. 라고 하면서 합장하시고 바쁘게 걸음을 옮기며 가셨습니다. 저는 그때는 그걸 웃어넘기고 그냥 말았습니다. 그 뒤로 1개월여가 지났고 저는 그 근무지에서 훈련 중에 총을 맞고 말았습니다. 정말 엄청난 소리가 지나간 다음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엄습하더군요. 헬기로 이송된 후 대수술을 거쳐서 저는 결국 폐 한쪽을 드러냈지만 살아남았습니다. 몇 주가 지나 이제 걸어다닐 수 있을 만큼은 회복된 저는 침상에 앉아서 문득 그 스님을 떠올렸습니다. 그 말씀이 대체 무슨 의미일까 하고 말이죠. 병원에 있는 내내 그 생각이 저를 지배했고 저는 재활을 앞당겨 그 애가 가기 전에 수통에서 퇴원을 할 수 있었습니다. 퇴원해서 집에 도착하자마자 어머님을 붙들고 그 보살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짜고짜 스님과의 일을 말씀드리고 이게 무슨 말인지 여쭈어 보았더니 보살님께서 한숨 쉬시면서 하시는 말이 니는 네 어머니가 매 해마다 니 때문에 절에 가서 절 드리고 여기저기 다님서 치성 드리는 거 못 봤나? 니는 곱게 쌀명은 아니라 카이. 솔직히 내는 니가 지금 멀쩡히 돌아댕기는 게 니 어머니 덕 때문이라고 생각한데이. 여기까지는 별 상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말이 충격이었습니다. 니는 살이 끼었다고 말 안 하드나? 니 명주는 물론이고 니 주위에 있는 사람도 니랑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큰일 날 수 있다 카이. 어쩌근 너. 니 팔짱가 보다. 충격에 저는 그 길로 집으로 돌아온 뒤 심한 대인기 피증에 시달렸고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는 등 별일을 다 겪었습니다. 어느 날 병실에 어머니가 와서 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네가 5살 때 열병으로 혼수 상태 되었을 때 다 포기하라 카드만 그 개고생을 해서 살렸더니 이게 무슨 일이고 전 어머님을 다독거리면서 한참을 그냥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이윽고 정신을 차리시고 하시는 말씀이란 제가 어릴 때 큰 열병을 앓을 때 그 보살님이 말씀하셨었다더군요. 그 아이를 포기하는 게 좋을 거다. 그 아이는 살아나도 쉬운 삶을 살기는 어려울 거다. 항상 고난이 뒤따를 거고 주위 사람도 불행이 뒤따를 수도 있다. 그만한 업보를 지닌 내가 쉽사리 금명에서 벗어나기는 불가능할 거다. 하지만 전 기적적으로 살아났고 그 뒤로도 수많은 사고가 뒤따랐지만 수많은 흉터와 수술을 거치며 살아났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퇴원했고 그 뒤로 자주 절에 가서 절을 하고 기도를 드리면서 사람과의 만남은 여전히 꺼리며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기림사에서 절을 드리고 나오다 근무 중에 만났던 그 스님을 다시 뵈었습니다. 그 스님은 저를 보자마자 허겁지겁 달려 오시더니 답석 제 손을 잡고는 자네 무탈한 걸 보니 다행이야. 부디 자신의 명을 탓하지 말고 삶을 소중히 하게. 그게 자신의 운명을 벗어날 수 있는 법이야. 부디 건강하게나. 라고 하시며 나무아미타불을 읊으시며 빠르게 멀어져 가셨습니다. 저는 어안이 벙벙해서 그 스님을 찾아 뒤쫓았지만 어느새 그 스님이 사라지셨고 저는 지나가던 나무 스님을 잡고 그 스님의 외모를 장황하게 설명하며 그 스님을 찾았습니다. 한참을 설명을 들으시던 스님의 얼굴이 어두워지며 어디서 그분을 배웠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기절할 뻔했습니다. 그 스님은 제 은사님이신데 2해 전에 입적하셨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